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자료는요. 성격 심리학 전공서적 8판의 아주 핵심적인 챕터들입니다. 네, 오늘 주제 진짜 흥미롭죠? 맞아요. 인간의 성격이라는 게 참 뭐랄까 묘하잖아요. 예를 들어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를 띡 찍어서 아, 여기 부러졌네요 하고 의사가 명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네, 성격이나 취향은 그런 엑스레이 사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성격이나 무언가를 좋아하는 취향, 심지어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결정하는 기준까지 그게 태어날 때부터 DNA라는 청사진에 쫙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행동 유전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 아주 기이하고 유명한 실제 사례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짐 쌍둥이 형제의 사건입니다. 아, 지명제. 행동 유전학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전설적인 사례죠. 네,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그 디테일 때문이거든요. 이 짐 스프링어랑 짐 루이스라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태어난 지 고작 4주 만에 서로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가요. 완전히 분리된 거죠.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로요. 그렇죠. 아예 남남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39살이 되던 1979년에 처음으로 재회를 딱 합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니까 키가 183cm, 몸무게가 82kg.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오케이, 당연하게 들려요. 네네, 외모는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살아온 삶의 궤적을 쫙 비교해보니까 약간 믿기 힘든 일들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 모두 2번 결혼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둘 다 린다였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데 두 번째 아내 이름은 둘 다 베티였어요. 심지어 두 사람 모두 아들 이름도 제임스라고 똑같이 지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반려견 이름마저 토이로 똑같았고 직업도 둘 다 파트타임 보안관으로 일했어요. 그 취향이나 습관은 사실 더 기가 막히거든요. 네, 둘 다 살렘이라는 특정 브랜드 담배를 피우고 맥주도 똑같이 밀러라이트만 마셨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도 똑같았고 편두통 앓는 패턴까지 동일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랬던 거 아내를 위해서 집안 곳곳에 막 로맨틱한 연애 편지를 남기는 습관까지 똑같았대요. 물론 미세한 차이도 있긴 했죠. 한 명은 머리를 이마 앞으로 덮고 다른 한 명은 뒤로 넘겼다거나 한쪽은 말하는 걸 좋아하고 한쪽은 글 쓰는 걸 좋아한다거나. 네, 완벽하게 100% 똑같은 복제인간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39년이라는 세월을 전혀 다른 부모 밑에서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자랐다는 걸 감안하면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근본적인 의문이 터지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우리 DNA 안에 무슨 밀러라이트 맥주 유전자 아니면 이름이 린다인 사람한테 무조건 끌리는 린다 유전자 이런 코드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건가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특정 맥주 브랜드나 사람 이름을 지정하는 유전자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네. 이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단 하나의 유전자가 어떤 특정 행동을 1대1로 딱 결정한다. 이런 1차원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해요. 아하, 1대1 매칭이 아니다. 네. 유전자는 우리 뇌의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얼마나 민감한지, 호르몬 기본 수치가 어떤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생물학적 기지를 만들어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유전자 조합이 알코올의 쓴맛을 남들보다 좀 덜 느끼게 하고 약간의 탄산이나 가벼운 질감을 선호하는 그런 미각을 만들었다고 쳐보죠. 네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39살 동안 각자의 삶에서 수많은 맥주를 마셔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보니까 그 미각적 특징 때문에 결국 종착 지점이 동일한 브랜드의 맥주가 될 확률이 확 높아지는 식인 거죠. 아, 그러니까 유전자가 무슨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방향성이죠. 이게 바로 행동 유전학에서 말하는 유전율, 그 힘의 실체입니다. 아, 유전율. 방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이 통계나 심리학 자료 볼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유전율이거든요. 맞아요. 오해가 정말 많은 개념이죠. 흔히 성격의 유전율이 50%다 이러면 아, 내 성격의 반은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거고 나머지 반은 내가 살면서 노력한 거구나. 이렇게 개인 단위로 반반 쪼개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바로 그게 행동 유전학을 처음 접할 때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입니다.
유전율은 특정 개인 한 명의 성격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지표가 아니에요. 아, 내 안의 비율이 아니다. 네, 학술적인 정의를 짚고 넘어가자면 한 집단 내에서 관찰되는 수많은 사람들 간의 차이 있죠. 그 차이 중에서 유전적인 다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성 성분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가 왜 다른가, 그 다름을 설명하는 통계치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으로 신장, 즉 키를 예로 들어 볼게요. 네. 우리 인류의 키 차이는 대략 유전율이 9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엄청 키가 큰 농구 선수랑 아담한 단신 배우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볼 때 그 둘의 키 차이의 90%는 유전자 때문이란 뜻이에요. 나머지 10%는요? 그건 식습관이나 영양 상태 같은 환경적 요인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지난 100년 동안 인류의 전반적인 영양 섭취 수준이 확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평균 키가 한 5cm나 훌쩍 커졌어요. 아, 유전율이 90%나 되는 압도적인 특성인데도 환경이 변하니까 전체 집단의 평균이 변해버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운명론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비율을 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성격의 유전율이 50%라는 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격들이 서로 다른 원인의 절반이 각자가 가진 DNA 차이 때문이다. 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단원들이 내는 소리가 제각각인 이유를 딱 분석해 보니까 절반은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악기 자체의 차이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연주자의 기술이나 그날의 무대 환경 때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야, 훌륭한 비유네요. 그 비유를 통계학에 맞게 조금만 더 다듬어 보자면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이의 전체적인 연주 실력 편차를 100으로 놨을 때 그 편차의 50%가 악기의 퀄리티 차이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편차의 50%? 네, 심리학자들이 대규모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이걸 계속 입증해왔거든요.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의 성격 유사성을 비교해보면요. 우리가 빅5라고 부르는 주요 성격 특성들이 있잖아요. 외향성, 신경증 이런 거요. 맞습니다.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이런 기본 성격들의 유전율이 대체로 30에서 50% 사이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평소에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느냐 하는 활동 수준도 비슷하고요. 근데 기본 성격이 유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건 솔직히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왜 쟤는 지아빠 성질머리 똑 닮았네. 이런 말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네. 근데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영역들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태도나 선호도, 이것마저 유전율을 가진다는 부분에서 시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미네소타 쌍생아 연구 결과를 보신 거군요. 네. 그 연구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 연구가 행동유전학에서는 기념비적인 연구입니다. 인간의 아주 복잡한 사회적 태도나 가치관이 유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줬으니까요. 네. 데이터를 보면 기존의 관습이나 전통을 중시하는 이른바 전통주의적 태도의 유전율이 무려 0.59, 그러니까 59%로 나타났습니다. 와, 59%요? 네, 쉽게 말해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선호하는 성향의 개인차 중에서 약 60%가 유전적 차이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공격성에 대한 유전율은 심지어 67%였고요. 진짜 놀랍네요. 더 흥미로운 건 우리가 흔히 어떤 고결한 인격 수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들 있잖아요. 동정심, 관용, 용기, 진실성 이런 것들조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전율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이런 통계가 우리 같은 대중한테 공개될 때 자칫하면 엄청난 오해를 부를 수 있잖아요.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도덕적 가치관이 유전적으로 더 우월하다. 혹은 우리는 이미 유전자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바뀔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위험이 크거든요.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진영을 옹호하거나 편향된 시각을 전달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과학이라는 렌즈는요, 어떤 가치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않아요. 네, 있는 그대로의 현상일 뿐이죠. 맞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신념 체계가 텅 빈 백지 상태에서 환경이 막 그려넣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뇌의 신경학적 배선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가치를 더 편안하게 흡수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가치에 더 안정감을 느끼는 생물학적 경향성이 존재한다? 딱 여기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해가 쏙쏙 되네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고 자극을 추구하는 기질을 타고나면 진보적인 성향을 띠기 쉽고 반대로 예측 가능하고 질서정연한 걸 선호하는 기질이면 보수적인 성향에 더 끌린다는 거군요. 네, 통계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셨습니다. 태도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생활 습관이나 인생의 진짜 중대한 결정에 미치는 유전의 힘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이 출처 자료에 있는 호주의 쌍둥이 연구를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면 다른 한 명도 흡연자가 될 확률이 일반적인 확률보다 무려 16배나 높았어요. 16배면 어마어마한 수치죠. 근데 제가 이 자료 전체를 통틀어서 진짜 제일 큰 의문을 가졌던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결혼 여부. 아, 결혼이요? 네, 결혼 여부의 유전율이 68%라는 대목이었어요. 아니, 내가 누군가랑 결혼을 할지 아니면 평생 혼자 싱글로 살지가 68%의 확률로 DNA에 의해 설명된다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결혼이라는 건 철저하게 사회적인 제도고 또 타이밍이나 운이 엄청 중요한 이벤트 아닌가요? 유전자가 도대체 어떻게 제가 예식장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합니까?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짐 쌍둥이가 왜 하필 린다라는 여성들과 결혼했는지 설명할 때 썼던 논리랑 똑같이 접근하셔야 해요. 아, 직접적인 결혼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다. 네, 당연하죠. 결혼 여부의 유전율이 68%나 나오는 진짜 이유는요. 그 결혼 시장에서 이성에게 엄청 매력적으로 작용하는 특정 성격 특성들이 높은 유전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격 특성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이를테면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되어 있다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자 하는 성취욕이 강하다거나 아니면 타인이랑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지내는 친화성 같은 기질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유전이 되거든요. 아하, 그런 좋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랑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할 능력이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군가와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하고 또 그걸 깨지 않고 유지할 확률 자체가 확 올라가는 경로를 밟게 되는 거죠. 와, 진짜 명쾌하네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성격이라는 매개체를 징검다리 삼아서 결혼이라는 최종 결과값을 이끌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환경의 영향력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줄어드는 건가요? 저는 자료에서 종교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분석한 대목이 인간의 발달 과정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종교 연구도 아주 재밌죠. 네, 보니까 어린 시절, 그러니까 부모님 품 안에서 자랄 때는 신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적 태도의 유전율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당연한 결과죠. 10살짜리 꽁아 아이가 일요일 아침에 졸리는 비비면서 교회나 절에 가는 이유가 자기 안에 유전적 기질이 막 영적인 탐구를 갈구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엄마 아빠가 깨워서 등짝 때리면서 데리고 가니까 가는 거죠. 맞아요. 이때는 가정 환경이라는 외부 요인이 아이의 행동을 거의 100% 통제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 구체적으로 33살쯤 되니까 종교적인 독실함에 대한 유전율이 갑자기 44%로 확 급증을 합니다. 네, 0%에서 44%로 뛰죠. 이게 결국 성인이 돼서 부모의 통제라는 환경에서 딱 벗어나니까 자율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의 억눌려 있던 DNA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방향으로 종교 생활의 깊이를 싹 재설정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행동유전학에서는 이걸 자발적 유전자 환경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자발적 유전자 환경 상관관계요? 네, 인간은 환경에 그냥 수동적으로 휘둘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내향적인 유전자는 시끄러운 파티장 대신에 아주 조용한 도서관이나 카페 같은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아, 내가 환경을 고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조용한 환경은 다시 나의 내향성을 더욱 편안하게 강화시킵니다. 유전자랑 환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를 증폭시키는 거죠. 와, 마치 꾹 압축되어 있던 용수철이 어른이 되면서 자기 본성대로 팅 하고 튕겨 나가는 것 같네요. 좋은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네. 자, 만약에 우리 성격과 태도의 약 50%가 유전에 의해서 설명된다면 네?
도대체 나머지 50%를 꽉 채우고 있는 이 환경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방송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핵심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 뭐 거실에 전집이 얼마나 꽂혀 있는지, 부모님이 엄격하신지 아니면 자율적이신지. 네, 가족이 공통으로 누리는 경제적 수준 같은 것도 포함되죠. 맞아요. 심리학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다 같이 공통으로 겪는 요인들을 묶어서 공유 환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전통적인 심리학이나 교육학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성역처럼 여겨왔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석하는 이 전공 자료에 따르면 이 공유 환경이 아이의 성격 특성을 만드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볼 때 거의 제로, 0에 가깝다는 믿기 힘든 결론이 나옵니다. 네, 진짜 충격적인 결과죠. 유전자를 단 1%도 공유하지 않는 입양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한 집에서 같이 자랐을 때 성격의 상관계수가 고작 0.05에 불과했어요. 상관계수 0.05면 통계학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규칙 아래서 수십 년을 컸는데도 두 사람의 성격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완전 남남인 무작위 두 사람을 딱 뽑아서 비교한 것만큼이나 서로 안 닮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심리학계 전체에 진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발견이었어요. 우리가 성격을 조각한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가정이라는 공유 울타리가 막상 아이의 본질적인 기질을 비슷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와, 그래서 성격의 나머지 50%를 채우는 진짜 환경은 공유 환경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비공유 환경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잠깐만요. 비공유 환경이요. 그 비공유 환경의 구체적인 실체가 뭡니까? 같은 집에서 자라는 형제 자매라도 결코 100%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라는 위치에서 오는 부모님의 미묘하게 다른데요? 아, 첫째한테 기대하는 거랑 막내 귀여워하는 게 다르듯이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가 학교에서 사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친구 그룹들. 또 살면서 우연히 겪게 되는 교통사고나 특별한 질병. 아니면 자기 방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아주 고유한 감정들. 네네. 이처럼 가족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오직 나 홀로 겪어낸 그 무작위적이고 독특한 개별 경험들의 총합. 그게 바로 비공유 환경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격의 절반 이상을 빚어내는 진짜 조각가인 셈이죠. 이거는 진짜 지금 자녀를 한창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는 엄청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매일 밤 똑같이 동화책 읽어주고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을 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노력했는데 그 공유 환경의 제공이 애들 성격을 형성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니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박을 살짝만 비틀어 보면 와, 우리 애가 유난히 신경질적이거나 엄청 내향적인 성격을 띠는 게 내가 양육을 잘못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 확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구분인가요? 공유 환경이 아이의 성격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이의 사회적 적응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아, 성격과 적응은 다르다. 네, 출처 자료들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부모의 아주 따뜻한 보살핌이나 집안의 일관된 규칙 같은 공유 환경은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범죄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지 않게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우울증 상을 관리하게 돕고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성을 갖추게 하는 데는 완전 필수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안전망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단지 아이가 본질적으로 타고나기를 외향적인지 개방적인지 하는 그 아주 내밀하고 고유한 색깔까지 부모가 자기 입맛대로 칠할 수는 없다는 뜻일 뿐이죠. 아, 명쾌합니다. 너무 좋은 정리네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통계랑 확률의 세계를 좀 넘어서 실제로 우리 몸속, 세포 속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분자유전학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결국 유전자랑 환경이라는 두 가지 힘이 만나서 물리적인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그게 제 성격으로 발현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분자유전학은 이 둘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어디까지 밝혀냈습니까?
과거의 학자들은 무슨 외향성 유전자, 우울증 유전자, 이렇게 성격을 딱 결정짓는 단 하나의 마법 같은 유전자를 막 찾으려고 했어요. 스위치 하나 켜면 딱 바뀌는 것처럼요. 네, 근데 인간의 성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던 거죠. 현대 분자 유전학은 다유전자 위험 점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다유전자 위험 점수요? 네, 성격이라는 건 단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아주 미세한 유전자들이 각각 아주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이것들이 덧셈 뺄셈처럼 쫙 합산되어서 나타나는 종합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많은 유전자가 하나의 거대한 팀으로 움직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특정 유전자 이름들이 몇 개 등장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DRD4라는 유전자가 있던데 이건 우리 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DRD4는 우리 뇌에서 쾌락이나 보상을 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랑 관련된 유전자예요. 아, 도파민이요? 네, 이 유전자의 특정 변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극으로는 남들만큼 충분한 도파민 만족을 얻지를 못해요. 혹, 그럼 어떻게 되나요? 더 센 자극을 찾나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강렬하고 새롭고 짜릿한 자극을 찾는 자극 추구 성향을 아주 강하게 띠게 됩니다. 이걸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해보자면 인류 역사에서 이런 DRD4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안전한 동굴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보다는 막 춥고 척박한 미지의 땅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식량을 찾아 나서는 모험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와, 생물학적인 어떤 결핍이 오히려 새로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탐험의 원동력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전자들이 외부 환경이랑 직접 쾅 하고 충돌할 때는 대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대목이 오늘 깊이 파헤치는 행동 유전학의 진짜 진수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입니다.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 5-HTT 유전자의 사례가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이 5-HTT는 우리 기분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의 운반을 돕는 유전자예요. 네네. 근데 이 유전자의 특정 변이, 그러니까 짧은 대림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세로토닌 조절 시스템이 생물학적으로 약간 취약하게 타고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계속 우울한 건가요? 놀라운 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우울증에 걸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에 있을 때는 이 변이가 없는 평범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다. 오, 유전자가 취약한데도 우울증이 안 온다고요? 그럼 대체 언제 그게 발현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의 심각한 학대라든가 갑작스런 실직,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같은 아주 강력한 환경적 타격을 겪었을 때입니다. 아, 환경적 타격이요? 네,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환경적 방아쇠가 딱 당겨졌을 때만 그 숨어있던 취약성이 폭발적으로 발현되면서 심각한 우울증 증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에 이 변이가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끔찍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어도 우울증으로까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요. 와,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 자체로 이미 정해진 운명이나 족쇄가 아니라 특정한 환경을 만났을 때만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는 일종의 취약성 혹은 잠재력으로 존재한다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유전자가 마치 벽에 쫙 붙어있는 수많은 전등 스위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스위치는 툭 건드리기만 해도 켜지게 헐거워져 있고 어떤 스위치는 아주 뻑뻑해서 웬만해서는 안 켜지겠죠. 네. 하지만 결국 그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꾹 눌러서 불을 켜는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개별적인 경험들, 바로 그 비공유 환경이라는 손가락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환경적 사건이 내 삶에 들이닥쳐서 내 수많은 스위치 중에 어느 것을 딱 누를지는 솔직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스위치의 메커니즘이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진화해온 방식이자 평범한 한 아이가 세상에 하나뿐인 고유한 개인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생물학과 경험은요,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정교한 파트너인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깊고 방대한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생후 4주 만에 헤어져서 완전히 남남으로 자랐지만 39살 뒤에 똑같이 밀러라이트 맥주를 마시고 셀렘 담배를 피우며 린다라는 이름의 아내를 두었던 짐 쌍둥이 형제의 그 경이로운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놀라운 만남이었죠.
그리고 유전율이라는 통계적 개념을 통해서 우리 집단 내의 성격 차이 중 절반은 유전적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통제하려고 애쓰는 공통의 울타리, 즉 공유 환경보다는 나 홀로 세상과 부딪히며 겪어낸 무자규적인 비공유 환경이 나의 핵심 성격을 빚어낸다는 진짜 엄청난 반전도 확연했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수많은 유전자 스위치들이 내가 살면서 겪는 독특한 경험들과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켜지고 꺼지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내가 완성되었다는 분자 유전학의 최전선까지 도달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성격은요, 유전자라는 아주 견고하고 고유한 뼈대 위에 세상 그 누구와도 똑같이 공유할 수 없는 당신만의 그 독특한 삶의 궤적이 살을 하나하나 붙여서 만들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이라는 것. 그게 오늘 행동유전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입니다. 뼈대 위에 삶의 궤적이 살을 붙인 예술작품이다.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자기 스스로의 성격을 참 많이 탓하곤 하잖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매사에 예민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싹싹하고 사교적이지 못할까? 이렇게 고치기 힘든 내 단점들을 보면서 온전히 아유, 내 의지 부족이야, 내 책임이야 이러면서 자책을 한단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성격의 절반 이상이 태어날 때 이미 부여받은 굳건한 생물학적 기질과 내가 어린 시절에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무자규적인 환경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과학적 사실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이 짙은 나다운 것이라는 감각, 그리고 너무나 고치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내 성격의 어두운 면들을 무조건 다 내 탓이라고 채찍질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과학의 대담이겠죠. 맞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장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자아, 즉 내 안의 짐쌍둥이의 존재를 부드럽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 자체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도 그 기질을 어떤 환경과 만나게 할지 스위치를 고르는 건 이제 어른이 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좋은 말씀이네요. 스스로를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채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깊이 파고들러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